지금 동아시아 전체가 일본 총리의 스물한 글자 때문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만 유사시 일본은 즉시 개입하겠다는 한 문장이 48시간 만에 전 세계 증시를 6.3% 흔들었는데요. 중국은 즉시 51만 건의 일본 관광 예약을 취소하며 전면 보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이 잃은 모든 것을 한국이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마저 일본을 외면한 채 한국을 새로운 동맹의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국제안보 분석가 엘렌 로트너가 직접 목격한 동아시아 권력 지도의 극적 변화. 과연 일본은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렌 로트너입니다. 38년 인생에서 가장 급하게 짐을 쌌던 건 바로 어제였죠. 파리 시간 오전 9시 정각, 일본 총리가 던진 21글자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대만 유사시 일본은 즉시 개입하겠다. 내 휴대폰이 진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국제안보 분석가로서 15년간 다뤘던 위기 중에서도 이 정도로 빠른 파장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침내 도쿄행 항공편에 몸을 맡기며 창밖을 내려다봤을 때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한 문장으로 이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도쿄 나리타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공항 로비가 묘하게 조용했어요. 승객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표정이 어둡고 무거웠죠. 택시기사도 평소와 달리 말없이 운전대만 잡고 있었습니다. 호텔까지 갑시다. 내가 말하자 기사가 백미러로 내 얼굴을 한번 힐끗 봤어요. 외국인이 이런 시점에 일본으로 온 이유를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쿄 시내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는 평소보다 차량이 적었어요. 금요일 오후 러시아워인데도 말이죠.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기도 전에 첫 번째 브리핑 자료를 받았습니다. 파리 본부에서 보낸 긴급 보고서였어요. 일본 총리의 발언 이후 48시간 동안 전 세계 주요 증시가 6.3% 변동했다는 내용이었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 통화 가치도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내 역할은 명확했어요.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오래 갈지, 그리고 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지 분석하는 것이었죠. 프랑스 외교부는 물론 유럽연합 전체가 내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동아시아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거든요. 보통은 며칠 지나면 외교적 수사로 정리되곤 했죠.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즉시 성명을 냈어요. 도발적이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모든 책임은 일본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죠. 미국 국무부는 모든 당사국의 절제를 촉구한다는 한 줄 논평만 발표했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 일본을 든든히 지지하던 미국이 이렇게 미지근하게 반응하다니. 저녁 무렵 도쿄 시내 한 레스토랑에서 현지 기자와 만났습니다. 일본 정치를 10년간 취재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이번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죠. 총리실 분위기를 보면 진짜로 밀어붙일 생각인 것 같습니다. 중국 반발 따위는 이미 계산에 넣고 있다는 식이에요. 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미국 지지를 확신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멈췄죠. 워싱턴 반응을 보니까 뭔가 어긋난 것 같은데요. 호텔로 돌아와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각국 외교부 성명, 언론 보도, 시장 반응 데이터를 하나씩 분석하면서 한 가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의 대응이었죠.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사태의 규모가 결정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영 언론들이 일제히 일본의 도발을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SNS에서도 일본 제품 불매 해시태그가 급속히 퍼지고 있었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뭔가 큰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한 문장으로 지역 균형이 흔들릴 때 그건 이미 외교가 아니라 도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7시 휴대폰 알림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긴급 성명이었어요. 일본의 도발적 발언에 따라 즉시 모든 일본 관련 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죠.
이어서 중국 기업의 대일 신규 투자도 전면 보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려던 손이 멈췄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적 항의가 아니었거든요. 오전 9시까지 추가 발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중국 민항국이 일본행 전기편 22% 감축을 통보했어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서 출발하는 주요 노선들이 하나둘 취소되기 시작했죠.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도 일본 관련 모든 상품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오히려 더욱 강경해졌거든요. 관방장관이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일본은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원론적 발언만 반복했어요. 내가 만나기로 한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오후 2시에 만났습니다. 그는 의외로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중국이 우리를 압박하려고 하지만 결국 손해는 중국이 더 클 겁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죠. 일본 관광 없으면 중국 항공사들도 타격이 클 테고 중국 국민들도 불편해질 거예요. 며칠 지나면 슬슬 백기를 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오후 4시쯤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중국발 일본 관광 예약이 하루 만에 51만 건 취소됐다는 거였어요. 일본 여행업계가 비상이 걸렸죠. 도쿄, 오사카, 교토 주요 호텔들의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일본 관광청 긴급 브리핑에 참석했어요. 담당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 중이지만 그가 말끝을 흐렸죠. 상반기 중국 관광객 비중이 35%였는데 이게 다 날아간 셈입니다. 더 놀라운 건 중국 기업들의 반응이었어요. 일본에 진출한 중국계 제조업체들이 신규 투자 계획을 일제히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화학 분야에서 17개 프로젝트가 중단됐어요. 저녁 무렵 도쿄 시내를 걸어보니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던 아사쿠사나 긴자 거리가 한산했어요. 면세점 직원들이 할 일 없이 서 있었죠. 중국어 안내방송도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한 면세점 매니저와 대화를 나눴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한 명도 안 왔어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될지. 밤늦게 호텔에서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파리본부에서 요청한 중간 분석이었어요. 하지만 쓰면서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겨우 이틀 사이에 이 정도 변화가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중국의 대응이 이렇게 빠르고 체계적일 줄은 예상 못했어요. 여행 금지부터 투자 중단, 항공편 감축까지 마치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처럼 진행됐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아직도 중국이 먼저 굽힐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새벽 2시가 넘어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보복은 예고만 던진 게 아니라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침 예상치 못한 데이터가 내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일본행 취소된 중국 관광객 중 절반이 한국으로 목적지를 변경했다는 분석 보고서였어요. 51만 건이 취소됐다면 대략 25만 명 정도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뜻이었죠. 숫자만 봐도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쳐가는데도 집중이 안 됐어요. 이런 급격한 이동은 처음 보는 현상이었거든요. 서울 인천공항이 갑자기 북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중국 항공사들이 한국행 임시 증편을 신청했다고 했어요. 내 휴대폰에 장웨이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데이터를 전문으로 분석하는 동료였죠. 엘렌, 한국 숫자들 좀 봐. 미친 것 같아.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가득했어요. 서울, 부산, 제주도 주요 호텔 예약률이 사흘 사이에 40% 급증했다는 거였습니다. 명동과 강남 주요 쇼핑몰도 중국인 방문객이 평소의 2배를 넘어섰어요. 한국관광공사 발표 자료도 흥미로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급증세라며 추가 인프라 확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한국 측의 대응이었죠.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한국 주요 면세점들이 중국어 직원을 긴급 충원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주요 도시에서 한국 여행 홍보 이벤트를 즉시 개최한다고 발표했어요. 이 정도 속도라면 단순한 임기응변이 아니라
사전 계획이 있었다는 뜻 같았습니다. 오후에 한국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내 역할은 일본 상황 분석이었지만 이 정도 변화라면 주변국 동향도 파악해야 했거든요. 한국 항공사들의 움직임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중국 주요 도시 노선을 즉시 증편했어요. 중국 남방항공, 중국국제항공도 한국행 임시편을 대거 투입했죠. 이 정도 협조 체계라면 양국 정부 차원에서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녁 무렵 장웨이와 화상통화를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운이 좋았던 거 아냐? 내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일본이 실수했으니까 한국이 반사 이익을 본 거잖아. 장웨이가 화면 너머로 고개를 저었어요. 엘렌, 그런 식으로만 보면 놓치는 게 많아. 한국이 이렇게 빨리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봐.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늦게 추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한국 관광업체들이 중국어 홈페이지를 최근에 대폭 개편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K-팝, 드라마, 화장품 관련 관광 상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놨더라고요. 한국 면세점 매출도 흥미로웠습니다. 롯데, 신라 등 주요 면세점이 중국 고객 대상 매출이 평소의 3배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어요. 단순히 관광객이 늘어난 것 이상의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었죠.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중 관광 교류 확대를 환영한다며 양국 국민 간 우정이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논평했어요. 일본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죠. 정말 외교적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보고서 초안을 마쳤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반사이익으로 치기에는 한국의 대응이 너무 완벽했거든요. 반사이익 정도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더 있다는 직감이 계속 들었어요. 오전 10시 정각, 워싱턴발 소식이 도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가 발표한 성명은 고작 한 문장이었어요. 모든 당사국은 현 상황에서 최대한의 절제를 보여주기 바란다. 20개 단어로 끝이었죠. 일본을 직접 지지한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빠져버렸어요. 이건 사실상 일본을 방치하겠다는 신호나 다름없었거든요. 일본 외무성 청사 분위기가 싸늘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미국 측과 한 라인을 유지하던 고위 관계자들이 연락이 안 된다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소식은 오후에 터졌습니다. 대만 총통부가 공식 논평을 발표한 거였어요.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든 관련국이 신중한 접근을 보여주길 희망한다. 대만조차 일본의 개입 발언을 반기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일본이 대만을 위해서라고 주장했던 발언이 정작 대만에게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국회의사당 근처 카페에서 정치부 기자와 만났어요.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건 예상 못했어요. 그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죠. 총리실에서는 미국이 적극 지지할 줄 알았거든요. 적어도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미국 국무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도 일본 관련 질문에 우리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지한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평소 굳건한 동맹이라고 강조하던 표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미국 내부 반응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사설을 통해 일본의 성급한 발언을 비판했어요. 지역 안정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평가했죠. 저녁 무렵 일본 방위성 관계자와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더욱 당황스러워했어요. 펜타곤과의 연락도 끊어졌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상황에서 즉시 조율 회의를 하는 게 정상인데 일본 언론들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미국의 미지근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어요. 아사히 신문은 고립되는 일본이라며 더 직설적으로 표현했죠. 밤늦게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이 일본보다는 한국과의 소통을 늘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미 국방장관 통화, 한미 외교장관 협의 등이 연이어 발표됐습니다. 반면 일미 간 고위급 접촉은 전혀 없었어요. 싱가포르의 장회의로부터 추가 정보가 왔습니다. 미국 의회 일각에서 일본의 단독 행동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사전 협의 없는 발언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죠. 가장 충격적인 건 대만 내부 여론이었습니다. 대만 주요 언론들이 일본의 개입 발언이 오히려 중국을 자극할 뿐이라고 분석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평화적 해결이지 군사적 개입이 아니다라는 논조였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기대했던 모든 지지가 사라진 거였어요. 미국도, 대만도, 그 어떤 동맹국도 일본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혼자 중국과 맞설 수는 없었어요. 경제 보복만으로도 벌써 휘청거리고 있는데 외교적 고립까지 더해진다면 지지 없는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 동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내 이메일함에 믿기 어려운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일본 주요 제조업체들이 한국 투자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도시바가 한국의 반도체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검토한다고 발표했고 미쓰비시중공업도 부산의 조선 부품 생산기지를 확장한다고 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5개 대기업이 유사한 발표를 쏟아냈어요. 손에 든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모르고 자료를 읽어내려갔죠. 이런 속도의 기업 이동은 처음 보는 현상이었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투자 규모였습니다. 일본의 대한국 직접 투자가 372% 급증했다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오전 11시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기업들이 갑자기 이러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우려하는지. 하지만 답은 명확했어요. 일본 기업들이 중국 보복과 외교적 고립을 보고 위험을 느낀 거였죠. 한국으로 생산기지와 연구개발 기능을 옮기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더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왔어요. 소니가 한국의 배터리 연구소 신설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파나소닉도 한국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혼다까지 한국에서 전기차 부품 조달을 늘린다고 선언했죠. 한국 측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를 적극 환영한다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죠. 저녁 무렵 장외이와 다시 통화했습니다. 엘렌, 이제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운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말이야.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일본의 실수 덕분에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기업 이전이라면 얘기가 달랐어요. 밤에 추가 자료를 분석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한국행이 단순한 임시 조치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장기 임대 계약, 현지 인력 채용, 연구개발 시설 구축 등 본격적인 투자였죠. 한국 주요 산업단지들의 부지 임대율도 급상승했습니다.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산업단지에 일본 기업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했어요. 더욱 인상적인 건 한국의 대응 속도였습니다. 각 지방정부가 일본 기업 전담 창구를 즉시 개설했어요. 통역, 인허가, 세무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죠. 늦은 밤 일본 제조업체 임원과 비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중국 시장을 잃을 위험이 너무 큽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에 기지를 만들어두면 최소한 리스크 분산은 되니까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일본 정부의 무력함이었습니다. 기업들의 탈일본 러시를 막을 마땅한 대책이 없었어요. 오히려 민간의 자유로운 경영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보고서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내 확신이 많이 흔들렸어요. 한국이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보기에는 너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기업이 떠나는 나라에게 남는 건 위기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내 책상 위에는 12개 분야의 데이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종합 분석하라는 지시가 파리 본부에서 내려온 거였어요. 반도체부터 조선, 배터리, 문화 콘텐츠, 방산까지 모든 영역을 다뤄야 했죠. 오전 8시부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숫자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에서 한국이 62%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는 다시 확인했지만 틀림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한국이 핵심 부품의 절반 이상을 담당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두 번째 충격은 조선업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전 세계 신규 선박 주문의 73%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분야에서는 거의 독점 수준이었죠. 배터리 데이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에서 한국 기업들이 58%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어요.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SK온이 전 세계 주요 자동차 기업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었죠. 오후에 문화 콘텐츠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이 단순히 인기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실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났죠. 넷플릭스 글로벌 시청률 상위 10개 작품 중 5개가 한국 작품이었습니다. 망산 수출 통계는 가장 의외였어요. 한국이 세계 8번째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데이터였죠. 특히 포탄, 전투기, 잠수함 분야에서 중동과 동유럽 국가들의 주문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서 분석해봤어요. 그제야 한국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한두 개 분야에서 잘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거의 모든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상위권을 유지하는 풀세트 국가였죠. 장웨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웨이, 내가 완전히 틀렸어. 내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 이제야 깨달았구나.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체계를 구축해왔어. 내가 관심 없어서 몰랐을 뿐이지. 밤늦게 추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GDP 대비 4.8%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특허 출원 건수도 인구 대비로는 세계 1위였죠.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네트워크였습니다. 삼성, LG, 현대, SK 등이 전 세계에 구축한 생산기지와 연구센터들을 보니 웬만한 선진국보다 촘촘했어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래 산업을 정확히 예측하고 집중 투자해왔다는 점이었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우주항공까지 전략적으로 육성해온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분석을 마쳤습니다. 내가 그동안 한국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운 좋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던 게 얼마나 큰 오판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죠. 한국의 이번 위기 대응도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이미 준비된 역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었던 거였어요. 한국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준비된 나라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일본 국회의사당 지하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비공개 간담회였어요.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 15명과 관련 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했어요. 평소 자신만만했던 일본 정치인들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이 역력히 드러났거든요. 프로젝터 화면에 내가 준비한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떠올랐을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목은 일본 고립화의 5단계였어요. 모리카즈마 의원이 첫 번째로 입을 열었습니다. 외교위원회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인물이었죠. 로트너 박사, 고립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까? 그의 어조는 여전히 공격적이었어요.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핵심 국가입니다. 미국과의 동맹도 견고하고요. 내가 두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들을 시간순으로 나열한 표였어요. NSC 성명 한 줄, 국무부의 원론적 답변들, 펜타곤의 침묵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의원님, 이게 견고한 동맹의 모습인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일본의 피해 규모를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관광업 매출 35% 감소, 제조업 신규 투자 70% 중단, 항공업계 적자 급증까지 모든 지표가 추락하고 있었어요. 외무성 차관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네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같은 기간 한국의 상승 지표들이었죠. 관광 수입 급증, 제조업 투자 유치 확대, 문화 콘텐츠 수출 호조까지 모든 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잃은 것들을 한국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구조적 변화예요. 모리 의원이 다시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중국에 의존하는 나라 아닙니까? 언젠가는 한계가 드러날 겁니다. 그때 내 휴대폰에 긴급 메시지가 왔어요. 워싱턴에서 유출된 미국 국방부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죠. 동아시아 새로운 억제체계 한국 전방, 일본 후방 배치. 보고서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전방 억제의 중심축으로, 일본을 후방 지원 기지로 재정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실상 한국의 전략적 지위가 일본보다 높아졌다는 뜻이었죠. 내가 즉시 5번째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보여줬습니다. 방금 워싱턴에서 온 자료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일본 의원들과 관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미국이 이미 한국 중심으로 전략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동아시아의 중심이 아니에요. 모리 의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일미동맹은 70년 역사를 가진. 내가 그의 말을 끊었어요. 의원님, 현실을 보십시오. 역사는 현재 상황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6번째 슬라이드에는 일본의 선택지들을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현 상태 유지, 두 번째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세 번째는 한국과의 협력 강화였죠. 현 상태를 유지하면 고립이 심화될 것입니다. 중국과 관계 개선은 이미 늦었어요.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경제산업성 차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을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답변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의 성장을 적대시할수록 일본의 공간은 줄어들 겁니다. 반대로 협력하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모리 의원이 마지막으로 저항했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에게 굽혀야 합니까? 내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굽히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한국을 적으로 두는 순간 일본은 지도에서 회색지대로 밀리게 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몇몇 의원들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못했지만 내 분석에 공감한다는 표정들이었죠. 늦은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서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오전 9시 일본 국회 대강당이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공식 청문회였어요. 참의원과 중의원 합동으로 120명의 의원들이 참석했고 전국에서 몰려온 기자들이 30개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강단에 선 순간 조명이 내 얼굴을 환하게 비췄어요. 마이크 소리가 웅웅 울리며 대강당 구석구석까지 전해졌죠. 손에 든 발표 자료가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이것은 일본이 마지막으로 들어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청문회 개회를 선언했어요. 실시간 중계 시청자가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숫자가 화면에 떠올랐죠. 내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일본의 선택 고립인가 협력인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내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지금 일본이 직면한 현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관광객 51만 명 감소, 기업 투자 372% 한국 이동,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 변화까지 모든 데이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모리 카즈마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가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산업 경쟁력 지표들이었죠. 한국을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강당이 술렁거렸어요. 몇몇 의원들이 고개를 저었고 다른 의원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들여다봤죠. 반도체에서 62%, 조선에서 73%, 배터리에서 58%. 한국은 이미 글로벌 핵심 산업의 중심에 서 있어요. 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이를 위협으로 보는 순간 일본 자신이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는 협력 시나리오였어요. 일본의 정밀 기술과 한국의 대량 생산 능력이 결합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두 나라가 협력하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진짜 대안이 됩니다. 젊은 의원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첫째, 한일산업협력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해요. 둘째,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문화 교류를 확대해서 국민 감정도 개선해야 하고요. 내 답변에 대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의원들이 진지하게 메모를 적고 있었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은 선택의 시간이었어요. 일본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자존심에 매달릴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위해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지. 내가 잠시 말을 멈추고 대강당을 둘러봤어요. 120명의 의원들이 모두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배우는 건 굴욕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일본이 다시 일어나려면 한국을 이해해야 해요. 청문회가 끝난 후 복도에서 여러 의원들이 다가왔습니다. 모리 의원도 그중 하나였어요. 로트너 박사,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겠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대답했어요. 이틀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청문회 영상 조회수가 48시간 만에 1200만을 돌파했다는 거였어요. 댓글들도 예상과 달리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협력이 답이다. 일본도 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호텔에서 짐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밤 풍경이 평소보다 밝게 느껴졌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일본도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희망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이야기로 다음에도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추파였습니다.